앞 시간에는 우리 영업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또 무형 자산들을 보면 우리 산업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무지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 개정 과목으로 썼어요. 근데 산업재산권은 사실 개정 과목이 아니고 우리 분류예요. 우리 매출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류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 과목이 아니고 그 속에 개정 과목이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 권리를 그대로 개정 과목으로 쓸 거고, 자 그리고 우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건 잠시 후에 보고 아래 기타에 보시면 우리가 뒤늦게 이 산업재산권이라는 것들이나 이런 권리들이 우리나라는 뒤늦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을 받았죠. 거의 그 시기가 그 한미 FTA를 할 때 그때쯤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작곡가나 이 작사가들이 밥 벌어 먹고 사는 게 지금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옛날에는 그 사람들 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만 공연 뛰고 행사비 벌고 그 짝퉁 테이프라고 하면서 카스 테이프, 복제 테이프 막 팔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때 그 한미 FTA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작권에 대한 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정립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게 바뀌었죠. 그럼 뒤늦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개정 과목으로 우리 뭐 프랜차이즈라면 개정 과목을 그대로 프랜차이즈라고 쓰고, 라이센스도 개정 과목을 그대로 라이센스라고 개정 과목으로 쓰고, 소프트웨어를 취득해도 개정 과목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대로 그 개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그 글자들이 다 개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개발비를 가지고 조금 보면, 자, 우리 개발비는 우리 회사가 뭔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건데 연구 단계가 있고 그리고 개발 단계가 있어요. 그럼 연구 단계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부 창출한 거 인정 안 한다는 건 영업권 이야기인 거고, 우리 회사가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이거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권이 내부 창출한 거 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뭔가를 개발을 하는데 연구 단계에 쓴 비용은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개정 과목은 성격들이 비용 개정 과목이에요. 연구비나 연구 개발비는 이 연구 단계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뭐 활발하게 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하면 개발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개발하면 뭐 우리 실용성이 있어서 우리가 팔 수 있을까? 이런 타당성 검토하는 정도가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개발 단계인데, 자, 개발 단계에서는 두 개가 자산 인식 요건 미충족과 그리고 자산 인식 요건 완전히 충족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자산 인식 요건 완전히 충족 못한 것과 완전히 충족한 걸로 나눠질 건데,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얘도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비용으로. 근데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건데, 이 개발비라는 개정 과목이 끝에 B자가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비용이 아닌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그때 B자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아닌 개정 과목은 개발비라는 저 개정 과목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조금이라도 충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면 그거는 자산인식 요건에 충족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충족했을 때만 우리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취득한 우리의 무형자산을 우리가 상각을 할 건데, 자,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 이런 문제 나오던 지문들을 그냥 정리를 해 드릴게요. 무형자산의 상각에서 첫 번째, 이 무형자산은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 가능해요. 모든 상각 방법을 사용 가능하다라는 말은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이렇게 유형자산에서 말했던 그 상각 방법들 있죠. 그 상각 방법을 무형자산에서도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상각 방법을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상각 방법 중에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못 찾으면 이때 우리는 정액법을 사용할 거예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매년 같은 금액이 깎여 나가는 정액법을 사용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을 초과 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무형자산의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런데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한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어요. 잔존가액은 0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계 처리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선택 가능해요. 자, 직접법과 간접법이 선택이 가능한데, 자, 무형자산은 간접법을 써서 취득원가를 외부 이용자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유형자산은 이 앞에 얼마에 샀는데 얼마 팔았다라는 게 외부 이용자한테 필요한 정보로서의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우리 무형자산은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간편한 직접법을 관습적으로 사용을 해요. 직접법으로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간접법을 사용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법 썼을 때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간접법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유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간접법으로만 해야 되는데, 무형자산은 둘 다 되는데 간접법이 유용한 정보 줄 거 없는데 간접법이 더 피곤하잖아. 관리가 힘드니까 그냥 직접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재 219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225페이지로 가서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을 좀 볼게요. 자,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분류는 우리가 내 돈인데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는 자산들을 모아둔 분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은 첫 번째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우리 책에는 지금 부도 수표음 적혀 있는데 우리 컴퓨터 쓰면 부도음과 수표라고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 우리 어떨 때 저와 같이 이야기 한번 했었죠? 처음 보내는 아닌 것 같죠? 우리 한번 봤었어요. 우리 바드러움을 이야기하면서 바드러움이 대변해 오는 경우 중에 마지막에 어음의 부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때 바드러움은 우리의 당좌 자산으로 있는 건데 부도가 나면 이제 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얘를 바꿔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드러움을 지우고 부도음과 수표 쓰는데 그때 이 계정 과목 쓸 때 컴퓨터에서 찾기 무진장 쉽다라고 했어. 부도라고 치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번 주 금요일쯤 한 것 같은데 거래처 절대 잊지 말라 그랬죠.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놓치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이다. 그죠? 다음 이제 보증금 중에 아래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 있죠. 자, 임차 보증금은 우리 회사가 보증금 걸었어요. 내 돈이잖아. 그래서 자, 얘는 내 돈인데 자, 보증금 내가 걸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럼 내 돈을 다른 사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장부에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전세권이 보이죠? 자, 전세권은 그냥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챕터가 어디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그죠? 지금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전세권을 보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한테 어떨 때 등장하냐면 분기할 땐 절대 등장 안 해요. 이론 시험에서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은 할 때 전세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을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제가 웃으면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더라. 이거 좀 기억하셔서 전세권은 무형 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쓸 거 아니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이제 부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23페이지에 자, 부채는 저하고 공부하면 금방 끝나요. 그 이유가 자산하면서 반대되는 계정 과목을 우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산에서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면서 채무 성격의 계정 과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생소한 계정 과목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럼 자, 유동부채는 우리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유동부채라는 이제 분류를 사용을 하죠. 현금화 죄송해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걸 유동부채라고 하죠. 자, 그럼 유동부채 계정 과목에서 자, 표에 보시면 첫 번째 외상매입금 지급엄 우리 모르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매입채무라고 하면서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 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샀는데 그냥 외상을 했으면 외상매입금, 어음을 발행해 줬으면 지급엄 그거죠. 그럼 그 아래 단기차입금은 우리가 돈을 빌렸는데 1년 이내 갚아야 되면 그럼 우리는 단기차입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우리가 외상하거나 어음 발행해주면 미지급금 쓰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기타 채무라고 표현했던 거죠. 정말 우리가 아는 애들만 계속 나오죠. 자, 선수금은
선수금은 우리 선급금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미리 주고 받는데 계약금을 주면 돈 주고 차변에 선급금이라 쓰고 계약금을 받았으면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선수금이라고 쓰고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만 가지고 세무이급 분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보면 사용 중이던 자동차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어음으로 수령하다. 진짜 기출문제고 저한테 일요일날 문자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차변에 어음 받은 거고 대변엔 미리 받은 돈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어음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판 게 상품이나 제품 판 게 아니라 사용 중이던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고를 판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차변에 미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그래도 우리 뭔가 받았잖아. 계약금이니까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 둘 다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겠죠. A라는 회사한테 만기되면 만기되면 돈 받을 거다. A라는 회사한테 계약금 받은 거다. 이렇게 다 써둘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음 우리 6번에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이것도 제가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회사가 대신 대리 납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지급하면서 징수한 돈들을 우리는 우리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라 그랬어요. 이 예수금은 우리가 다음 달이나 늦어도 반기별로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번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 있죠. 자, 그 계정 과목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나중에 기출 문제 풀든 그러다가 이제 계산해서 계속 보면서 제가 말할 거예요. 혼자 푸는데 얘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 분계 오늘 외우세요라고 그냥 시험에 나와요. 자주 우리가 4개 시험을 보죠. 그럼 4개 중에 1개는 거의 나와요. 이 1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올해 2020년 3월 1일 날 2년간 차입을 해요. 자, 100만 원을 차입했다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만기가 언제인지. 만기가 2022년 2월 28일이 만기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2020년 3월 1일 날 우리가 돈 빌릴 때 차변에 100만 원을 빌리고 대변에 내년에 만기가 아니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해뒀다가 우리는 매년 기말 12월 31일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의 컨디션을 파악할 거예요. 상태를. 만기가 내년으로 돌아왔는지. 얘는 만기가 2021년도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얘 때는 아무 짓도 안 할 건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얘를 체크를 해봤더니 만기가 내년이고 거기에다가 2달 뒤에 갚아야 되네. 그죠? 그럼 얘를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을 이제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비유동 부채나 비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나 유동 자산으로 바꿔주는 이 행동을
우리는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대체라는 거는 바꿔주는 걸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이제 유동 부채로 바꿔주기 위해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먼저 지우려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쓰고, 자,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장기 차입금을 대체를 해줬는데 얘도 유동 부채고 부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래처를 꼭 써야 돼요. 이상하게 세무이급 때는 잘 안 그러는데 회계일급 시험에서 결산때 가면 거래처 써야 되는 끈기가 떨어지는지 거래처를 참 많이 안 써요. 이 개정 과목을. 그래서 자, 우리 유동성 장기 부채도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첫 번째 만기 상환을 한다면, 만기 상환하면 우리는 2020년 2월 28일 날, 자, 이 돈 갚으니까 대변에 100만 원 줘야 될 거고, 그리고 내장부에는 이 계정 과목이 적혀 있었죠. 갚았으니까 지워야지.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년 상환 연장을 한다면, 우리가 상환 연장한다면 이때 또 우리가 파악할게. 그럼 만기가 다시 2024년 2월 28일로 2년 늘어나게 됐죠. 그죠? 잠깐 2020년이 아니고 22년이에요. 이때가 만기 날이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안 갚아도 되죠. 그럼 다시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이름 바꿀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이나 아니면 2월 28일 날 차변에, 이 거래처 안 썼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해서 얘를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뒤집어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되면 다시 얘를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꾸겠죠. 왜냐면 그 다음 연도 23년도 12월 31일이면 또 두 달 뒤에 갚을 거니까 이렇게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유동부채는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제가 부채 갈 거 많이 없다라고 했죠. 자, 사채는 지금 오늘 안 하고 내일 저와 같이 보고, 자, 239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보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장부상 적립하는 거예요. 자, 장부상 적립한다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아두지는 않고 못 모아두는 회사가 어쩌다가 있긴 한데,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따로 통장에 돈 모아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잘 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기는 봤어요. 그건 특이한 회사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설정을 기말 12월 31일 날 우리가 기말에 할 건데, 기말에 왜 이 행동을 하냐면 우리 직원이 오래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늘어난 퇴직금만큼 올해 발생한 비용이죠. 월급처럼. 그러면 이걸 올해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퇴직금 비용을 처리하면 퇴직금 1억 2억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해 1억이 비용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 퇴직금이라는 건 월급처럼 매년 발생을 하죠. 여러분이 1년 일하면 여러분의 퇴직금이 1년치 일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해에 이르는 늘어난 우리 퇴직금이니까 그해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늘어난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기말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걸 먼저 산정을 해요. 추계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 직원이 12월 31일 날 다 그만둔다면 얼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게 퇴직급여 추계액이에요. 우리 직원이 다 그만두면 지급해야 됐던. 그럼 우리 직원이 다 그만뒀을 때에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다가 우리는 전년도부터 설정하고 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충당부채 잔액을 빼면 퇴직급여 추가액이 나오게 돼요. 추가액. 제가 추가액이라고 표현 쓴 이유가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추가액을 줄 때가 있고 추계액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금액은 이 금액이라서 추가액을 주면 그대로 쓰면 되고, 추계액을 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뺀 금액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직원 다 그만뒀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산정해 봤더니 1억이에요.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봤더니 6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4천만 원만큼 올해 직원의 퇴직금이 또 더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올해 늘어난 이 퇴직금만큼 12월 3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실제 직원이 퇴사를 하지 않았는데 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올해 발생한 퇴직금이다라고 비용 처리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비용 처리를 했으면 내 거 아니야라는 거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직원이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아직 퇴직금을 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돈, 이젠 내 돈 아니잖아. 근데 안 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죠. 내 돈 아닌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써서 대변에 이 돈을 모아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성격이 지금 부채이기 때문에 6천만 원 있던 거에 자기 자리 대변이죠. 4천만 원 더 쓰면 합쳐져서 1억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아둘 거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직원이 언제 그만둘 줄 아나요? 모르겠죠.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을지, 회사 망할 때까지 있을지, 아니면 기분 나빠서 내일 당장 그만둘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유동 부채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 우리 이 발 앞에 했던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 부채인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인지 이거 아냐라는 질문 문제도 이론 문제에 아주 자주 나와요.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개념 과목인 유동 부채고, 대놓고 앞에 유동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만뒀을 때 회계 처리를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억 원이 되겠죠. 1억 설정하려고 잔액 6천 뺀 4천을 지금 추가했잖아요. 그럼 이제 1억이 있어요. 그럼 자, 먼저 우리 장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 직원이 퇴사를 해요. 퇴직금 7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원한테 퇴직금을 7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다면 7천만 원을 주고, 그럼 우리가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비용 처리해 둔 금액이잖아요. 기말마다. 그러면 미리 비용 처리해 둔 거 빼고 나머지를 올해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7천만 원 줘야 되는데 1억이 있네. 그럼 얘는 지금 비유동부채로 대변에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 많으니까 7천만 원 다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얘를 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던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3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1억 있었는데 대변에 쌓여 있었는데 차변에 7천만 원을 끌었으면 이제 얘는 3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우리 직원이 퇴사를 해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그럼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확인하고 3천만 원 있네요. 그러면 얘를 먼저 끌었을 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만 원을 먼저 끌어 쓰고 그리고 이제 차이 나는 금액은 이제 올해 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다 2천만 원 이렇게 쓸 거고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 직원의 퇴직급여다라고 선택을 해줘야 돼요. 부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얘 비용 계정 과목은 항상 영업비용은 500번 800번대를 우리가 보고 인지하고 구분해서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또 직원이 그만둔 거예요. 직원 퇴직금이 3천만 원이 나왔다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급여다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계정 과목이 있었던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있던 거 끌어쓰고 모질에도 일단 있던 거 끌어쓰고 없으면 비용 처리하는 거 뭐였죠? 그렇죠. 대손충당금이었죠. 대손충당금도 대손이 발생하면 제가 대손충당금 잔액을 먼저 확인해서 대손충당금인 자기 짝지 거 찾아서 끌어쓰고 조금 모질하더라도 일단 있는 거 끌어쓰고 모질하면 대손상각비 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그냥 대손상각비 얘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면 먼저 끌어쓰고 얘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있는 거 끌어쓰고 나머지 그럼 방법이 똑같죠.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과목의 성격이 뭐라고 했죠? 제가 부채, 그중에 비유동부채라 그랬죠. 그럼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뭐예요? 그렇죠. 자산이었죠.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대변에 있었던 거고, 얘는 원래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거고, 성격은 틀린 거예요. 성격은 틀린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얘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반대쪽인 대변에 있었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먼저 끌어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퇴직금은 그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정관에서 1년이 안 된 사람도 주겠다고 적어 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은 없는데, 1년이 초과하게 되죠. 1년이 초과하게 되면 월할 계산해서 퇴직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한테 창피하게 나 2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둘래,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늘 그만둬도 1월 미만은 한 달로 안 되니까 한 달은 채워서 한 달치 퇴직금 더 받을래, 이 말은 되는데 올해로 채울래, 그 말은 나 그만 안 둘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만 둘 생각이 없는데 괜히 그때까지 내가 있는 모습 이제 보면서 동정하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창피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게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 이제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하면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우리 오늘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